우리를 더 어렵게 해줄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의 가치, 평화의 문화를 확산하는 시민사회의 어떤 연대 같은 게 상당히 중요한 게 여기 있다고 봅니다. 저는 두 번째 조건은 평화를 원하는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오래된 서양의 전통인데요. 베게틴스 폴리우스라고 하는 독일의 로마의 역사가가 있습니다. 전략가인데요. 그분이 이제 한 얘기가 평화를 원하는 전쟁을 준비하라고 얘기했거든요. 크라우트비치라고 하는 독일의 또 전략가가 이것을 정교하게 만들어서 서구에서, 특히 서구 유럽에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평화관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통한 평화관이 상당히 강해요. 그러면 여기서 평화를 원하는 전쟁을 준비하라고 할 때 그것을 서양 사람들은 칼타지안 피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가 칼타고를 침공을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칼타고가 다시 침공을 못하도록 지금 튜니지아에 있는 그 땅이고 칼타고의 땅에 기름을 부어서 완전히 초토화시켰어요. 그리고 거의 모든 사람을 다 처형했어요. 다시금 칼타고가 로마를 넘볼 수 없게끔 만든 거예요. 전쟁, 정복, 그 다음 지배, 이것을 통해서 오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평화를 원하는 전쟁을 준비하는 것은 제국의 팽창하고도 관련이 상당히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남북한 관계에서. 자, 북한하고 평화를 원한다? 근데 우리는 전쟁을 준비하려다. 우리가 군비를 증강한다. 뭐 지금 윤석열 정부처럼 지난 1년 동안 18조 원에 달하는 무기를 미국에서 사왔다. 또 북한이 만약 여유가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여유가 없더라도 북한이 하고 있는 건 뭡니까? 자기들은 재래식 전력을 해외에서 사올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핵무기하고 지금 미사일 전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남과 북 사이에 군비 경쟁이 심화가 됐다. 군비 경쟁이 심화되다 보면 불신이 더 커지겠죠. 그러면 군비 경쟁이 심화되고 불신이 커진 상황에서 남북 간에 충돌이 생긴다.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준비할 경우는 평화를 가져오는 게 아니고 전쟁을 가져온다는 결론에 도착하게 돼요. 그리고 이건 또 맥락이 다른 맥락이 있습니다. 유럽 같은 데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30년 전, 종교전쟁, 100년 전쟁, 유럽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평화가 예외였고 전쟁이 일반적인 규칙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동아시아의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거기도 동아시아의 침공과 지배의 역사가 있지만 그렇게 전쟁이 잦은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유럽의 역사는 특히 봉건 중세시대 같은 데 전쟁이 되면 하루가 멀다하고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재현이 맞을 수가 있지만은 우리 동양적 맥락에서는 이 평화를 원하는 전쟁을 준비하라고 하는 이런 재현이 맞는 것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평화를 원하는 전쟁을 준비하라. 그래서 힘을 통한 평화를 가져오고 그래서 북한을 굴종시키겠다라고 하는 건데 글쎄 그게 평화를 가져오죠. 그게 안보를 진흥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안보도 불안정한 안보예요. 완전한 안보예요. 그리고 안보는 평화의 필요 조건인지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자꾸 우리는 안보와 평화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안보는 불안정한 평화를 관리하는 하나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안정되고 지속 가능한 항구적인 평화를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안보가 있다고 평화가 오는 건 아닙니다. 이 윤석열 정부의 평화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안보를 평화하고 통치시키고 안보를 확보하는 것이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라는 혼돈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평화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피스키핑과 피스키핑에 멈추지 말고 피스메이킹으로 가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피스키핑이라고 하는 것은 유엔에서 보는 평화 유지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평화를 유지하는 겁니다.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전쟁 발발을 예방하는 거거든요. 전쟁 발발을 예방하는 것 중에 가장 거의 보편적인 접근 방법은 우리도 힘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북에 대해서 군사적 억지력을 갖고,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억지력을 갖는데 우리가 북한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니까 한미 동맹을 해서 동맹을 통해서 북한에 대해서 억지를 더 확장시켜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만으로서는 평화가 올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불안정한 평화를 관리하는 소극적 방법 중에 하나. 그보다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 게 바로 피스메이킹입니다. 평화 만들기. 그 임동원 전 국정원장께서도 그 책을 쓴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게 김대중 정부의 그 남북 관계사를 그 책처럼 정리 잘하는 건 없다고 봅니다. 꼭 한번 읽어보도록 제가 권하고 싶었는데 그 피스메이커가 라는 책이 이것을 잘 집대성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남북 한간에 불신이 있으니까 교류 협력을 통해서 불신을 좀 풀어나가고 그러면서 긴장을 좀 완화시키고 긴장을 완화시키면 자기 신뢰가 생길 수 있고 신뢰가 되게 되면은 군사적 분야에서 신뢰를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군사적 신뢰 구축은 이렇습니다. 군사훈련을 쌍방이 홍보해주고 그리고 군사훈련을 쌍방이 참고하고 그 다음에 허트라인 직통전화를 가설하고 그 다음 위기안정센터 같은 걸 만들어서 우발적 충돌이 쉽게 일어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공동 위기관리센터를 만들고 그 다음 공세적인 무기를 후방 배치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소위 외부에서 공세적인 무기를 수입해오는 것을 줄여나가고 이런 걸 하는 것들이 사실상 군사적 신뢰 구축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가는 것은 뭐 정전협정이 되는 것도 상당히 불안한 협정이거든요. 그거보다는 좋은 게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게 좋으니까 정전협정에서 평화협정으로 가는 이 일련의 평화 프로세스를 피스메이킹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과정이 저는 상당히 필수적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 현 정부의 가장 큰 맹점은 그겁니다. 북한이라는 위협이 있잖아요. 북한이라는 위협이 있으면 북한하고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문제를 타결하는 게 더 중요한 건데 북한이라는 위협을 기정사실화시켜요. 그리고 미국하고 동맹 강화하고 한국이 3년 군사분리를 통해서 북한에 대해서 응징하겠다는 정책을 하는데 이건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모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직접 돌파구를 만들 생각하지 않고 그건 그냥 놔두고 오히려 그게 더 커지고 문제의 강도가 더 커지게끔 놔두면서 그걸 하겠다고 밖으로 나가서 미국에 그걸 하고 일본에 그걸 하는 이런 정책이 현 정부의 정책이거든요. 이러고서는 피스메이킹이 될 수가 없죠. 현 정부는 지금 피스메이킹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 정부가 지금 계속 협박하는 게 2018년 9.19 남북 군사 합의 지금 거의 무효화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지금까지 작동 잘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이후 지금까지 지금 우리가 남북한 간에 서해나 동해나 비무장지대에서 남북한 간에 군사 충돌 나온 거 보십니다. 거의 하나도 없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때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 남북한 간에 군사 충돌이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이 중에 하나는 9.19 남북 군사 합의가 작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그 9.19 남북군사 합의를 지금 파기시키겠다고 조금이라도 남북한 간의 긴장이 고조가 되면 현 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냉전이 끝난 다음 미국과 소련 사이에 어떤 식으로 관계를 정립해 나가느냐면요. 그때 이제 미국의 샘런이라는 상원의원하고 리차드 루거라고 하는 상원의원 두 사람이 소위 넌 누가 그 수량한 예를 통과시켰어요. 그걸 협력적 위협 감소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프로그램에 따라서 사실상 그때 소련의 핵무기 수가 훨씬 많았거든요. 미국보다. 그래서 미국이 거의 150억 불 이상이 되는 돈을 투입을 해갖고 소련이 갖고 있는 핵무기를 검증 가능한 게 폐기하는 작업을 했어요.
왜냐면 그 당시 소련이 미국보다 지금도 지금 러시아가 미국보다는 핵무기 수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미국이 돈을 투자해가지고 소련 무기를 이제 하나씩 해체시켜 나가거든요. 소련이 상당히 협력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간의 위협을 감소시켜 나가는 작업이 필요한데 지금 현 단계에서는 지금 남이나 북이나 전부 다 서로 위협을 감소시켜 나가는 게 아니고 위협을 증대시켜 나가는 국면으로 가고 있으니까 걱정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피스메이킹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볼 때 그 한반도 평화를 만드는 네 번째 중요한 요건은 제가 그 표현을 피스빌딩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건 평화 구축이 되겠는데요. 그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독일의 철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상당히 한 50페이지가 안 되는 책자를 쓰는데 영국 평화론이라고 하는 책자를 썼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국제정치학자는 지금 그것을 필독서로 읽는데요. 칸트라는 분이 살아계신 분이 17세기 말 독일입니다. 17세기 말이 유럽에서 가장 많은 전쟁이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칸트에게는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없애고 평화로운 세계를 만드는 게 상당히 큰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인식론의 문제든가 존재론의 문제라고 하는 철학적 성찰을 떠나서 이 현실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게 평화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세 가지의 대책을 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자기가 쭉 관찰해 보니까 무역을 하는 국가끼리는 싸움을 하지 않더라. 영어로 trading state not bilateral. 후대의 학자들은 그것을 자본주의 평화론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국가들이 시장 경제를 채택하고 그 다음에 서로 간의 무역을 증진시키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영국 평화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칸트는 어떤 얘기냐면 공화정을 그러니까 군주제를 가진 국가들은 전쟁을 많이 하는데 공화정을 가진 국가들은 전쟁을 많이 안 합니다. 그러니까 리퍼블리칸 스토나 파이니까 그러니까 그 후대의 학자들은 그걸 어떤 식으로 또 바꿨냐면 디모크라시 스토나 파이니까 민주주의 국가들끼리는 서로 싸우지 않는다. 그게 민주평화론이라고 하는 명제로 이제 바꿔집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민주주의가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견제와 균형이 두 나라에서 공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위정자가 전쟁을 선포하려고 하더라도 양쪽 국가의 시민들이 견제와 균형을 가하게 되면 전쟁할 가능성이 적대는 거예요. 자본주의 평화도 마찬가지예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누가 가장 힘이 세느냐? 사업을 하는 사람, 무역을 하는 사람이 힘이 세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해서 결과는 자기들이 제일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전쟁을 제일 반대하는 사람들이 결국에 자본가들이다. 그래서 자본주의 국가들끼리 전쟁이 별로 안 일어나는 주장을 또 해요. 블라디미르 레닌이 주장하고 상당히 다른 주장이긴 하지만 그런데 마찬가지로 민주평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시장과 민주주의 체제만 갖고 연합하면 오는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칸트는 거기서 하나 더 나가서 Pacific Federation, 평화연방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세계정부 같은 걸 만들어야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은 국가 간에 일어나는 전쟁인데 세계 국가들이 하나의 연방을 만들면 하나의 국가가 생겨난다. 그러면 분쟁이 일어나도 내전이 되는 것이지 국가 간의 전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평화연방을 만들어서 세계정부 비슷한 걸 만들었을 때 전쟁은 영구히 없어진다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칸트의 명제가 저는 한가운데 적용이 된다고 봅니다. 우리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북의 변화겠죠. 북의 시장 경제가 들어가고 북도 개혁 개방을 하고 확장을 하는 게 상당히 필요합니다. 북한도 지금 수령제 갖고는 남측하고 평화를 이루는 게 쉽지 않거든요. 북한 스스로 변화를 가져야 되고, 북한이 원하는 입헌민주제라도 갈 수는 있겠죠. 근데
시민의 힘이 더 강해지는 그런 나라로 바꾸자. 그래야만 남북 간의 동지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남북이 통일을 이루내는 게 어려울지 모르지만은 유럽식의 남북 연합, 국가 연합을 하든 만듭니다. 그러면 그건 물론 여기서 우리 통일의 개념을 다시 한번 생치고 그러니까 일민족 일국가 하나의 정부 하나의 체제 이게 단일민족 국가로서 통일입니다. 남과 북이 다 그걸 원해요. 북은 그걸 뭘 통해서 원하느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통일전선 전략 또는 우리가 말하는 적화 통일로 만들고 우리는 그 통일을 통해서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국가 하나의 정부 하나의 체제 하나의 정부를 만들고 그러나 이건 현실적으로 다 어렵기 때문에 그 다음 북에서 제안하는 게 고려연방제입니다. 고려연방제는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국가, 그냥 두 개의 체제, 두 개의 정부를 얘기하고 김정일이 얘기하고, 김일성이가 얘기하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자본주의고 공산주의 어떻게 같은 국가 내에서 존재할 수 있겠냐?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건 아니고 북한의 고려연방제라고 하는 것은 적화 통일을 위한 꼼수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냥 북에서 이제 한 단계 낮춰서 한 게 낮은 단계의 연방제 주장이고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고 하는 건 지금의 스위스랜드, 과거의 체코슬로바키아 같은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는데 두 개의 체제, 두 개의 정부, 특히 두 개의 정부에서 힘을 완전히 분산시키는 거예요. 지금 스위스 같은 데는 20개 넘는 캔톤이 모여서 움직여지는데 거기에 이제 그 연방 카운슬을 만드는데 8명을 뽑아서 돌아가는데 대통령은 1년마다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지역마다. 옛날 체코슬로바키아도 보면은 체코 출신 3년 동안 대통령, 그 다음에 이제 슬로바키아 출신 3년 동안 대통령 하니까 그런 식으로 힘을 지역으로 분산시키는 거죠. 그러나 이것도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국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나라에서 볼 때 이게 수용하기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특히 1989년 노태우 대통령이 있을 때 한민족 통일 방안,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얘기하고 3단계 통일 방안을 얘기하고 1단계 교류협력, 신뢰구축 강화하고 남북 간의 평화 공동 체제를 만든 다음에 2단계로는 중간 단계로서의 남북의 합의입니다. 여기서 중간 단계로서 남북의 합의는 그렇습니다. 하나의 민족이 두 개의 국가, 두 개의 정부, 두 개의 체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유럽연합과 같은 하나의 연합체를 갖는 거거든요. 그리고 3단계로 가서 남과 북이 동지성을 회복을 해서 이지성이 극복이 되면은 남과 북의 주민들이 국민투표를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최적의 통일 모델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하자는 이게 우리 남측의 제안이에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이제 그것을 뭐 남북 국가연합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갖고 얘기하는데 그게 상당히 현실적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남북 연합만 되더라도 전쟁의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져요. 그래서 그거는 2000년 1.15 정상회담 때 사이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일 위원장 사이에 가장 격론이 붙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6.15 공동선언 2항에 관한 거.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우리 정부가 제안하는 또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남북 국가연합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랬거든요. 가서 앉자마자 얘기하시는 게 아니 김 대통령이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노력해서 8천만 우리 조선 동포들에게 통일에 큰 선물을 줍시다. 그래서 이제 소위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 얘기를 하니까 김대중 대통령이니까 그런 식의 통일 방식이 어려운 점을 쭉 얘기하고 심지어 예멘 사태까지 예멘 통일이 됐지만 나중에 군사 합의 안 되면서 결국에 북예멘이 안 되면 그냥 그 흡수한 사례를 얘기하면서 통일이 그렇게 쉽지 않고 가장 바람직한 건 점진적인 방법으로 국가연합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래서 남북한 간의 정상회담을 정례화하고 강림회담을 제도화하고 국회회담을 제도화하고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실상 통일 상태를 만들면서 두
두 개의 국가를 가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한 얘기가 그런 통일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했지만 남북의 지도자가 협력만 하고 국민들이 지지만 10년도 안 걸 거라고 하는 얘기 했고, 그건 뭐 자서전에도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통일이 오면은 훨씬 결국에 평화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는 역지사지가 평화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역지사지 개념이 영어로는 empathy, 공감, 능력을 얘기하는 리프크린이 쓴 empathy하고 똑같은 건데, 상대방 입장에 자기 자신 넣어보는 거예요. 이건 아마 김대중 대통령이 제일 잘하셨던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항상 2000년 정상회담 준비할 때도 김정일이 입장에서 항상 생각하도록 노력을 하고, 이런 노력이 사실상 2000년 6월 정상회담 성공으로 이루어졌던 건데, 지금 현 정부 같은 데는 일방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 완전 무시하고 우리 남이 원하는 대로 북한이 행동하는 것이 정상화하는 길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북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보수 진영에서는 그걸 대대적 접근이라고 얘기하고 북한의 선의에 기대는 거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일방주의 접근을 절대 저는 성공할 수 없다고,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고. 그건 우리의 우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북한의 열등성을 얘기하는 건데, 남북이 우월적 관계, 우리의 그냥 지배적인 관계, 이런 관계를 통해서 평화를 가져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요거는 제가 이제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윌리엄 페리 장관이라고 전 국방장관, 미 국방장관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94년 5월에 영변에 대해서 정밀 외과적 타격, 서지컬 스트라이크를 했다가 한국 정부가 난리치고 국민이 난리쳐서 그 미국이 포기했고, 그래서 1994년 6월 초에 이제 지미 카터 대통령이 평양을 가면서 2차 핵위기가 이제 전환적으로 맞게 됐는데, 또 페리 장관이 당시 이제 국방장관한테 CIA, DIA, 국방정보본부, 중앙정보국, 중앙정보국,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보기관으로부터 북한 정보를 받았는데, 과거에 그 이후에 페리 프로세스를 하지 않습니까? 1998년 기억나실 거예요. 1998년 8월 30일에 북한이 백보동 1호를 발사해요. 그리고 그해 11월에 뉴욕타임스에서 북한의 금창이라고 하는데 북한이 은밀하게 몰래 핵시설을 갖고 있다. 이게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1994년 제네바 합의를 북한이 위반했다라고 이제 들고 나오면서 한반도에 엄청난 위기가 오게 돼요. 그때 미 의회에서 어떻게 하냐면 당시 클린턴 대통령 보고 고위 대북 정책 조정관을 임명을 해서 그 양반 보고 정책을 만들어 보라고 하라. 그 윌리엄 페리 장관을 거기에 임명한 거예요. 페리 장관이 평양 2번씩 다녀와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협력해서 페리 프로세스 결국에 그냥 페리 장관이 갔다 오고 동기관계가 개선이 되면서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으로 됐었던 거거든요. 근데 페리 장관이 그분이 자서전에 남긴 명언이 있어요. 북한을 볼 때 보고 싶은 대로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봐라.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 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는 미국 입장은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 의도, 적대적 정책 하나도 없다. 우리가 북한을 칠 의도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평양 가서 북한 사람 만나면요, 미국이 갖고 있는 의도는 결국에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 행동을 할 것이고 그 군사적 행동은 핵무기가 될 거라고 주장해요. 그래서 그럼 내가 미국에서 20년씩 산 사람인데 그 미국 정치 결정 과정에 대해서 연구 많이 한 사람인데 그건 불가능하다. 그러면 어떻게 이라크 침공, 리비아 침공, 아프간 침공을 설명할 수 있냐. 똑같은 게 북한에 일어나지 않는 부장을 문 선생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사회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인식은 그런 차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지 얘기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금 한국의 독자 핵무장, 핵 자강론 주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는
미국의 전술 핵무기 재배치 또는 미국과 핵공격을 당하는 사람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핵 위협을 북한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북한을 연구를 많이 한 사람들 입장은 북한 입장에서 봐요. 그러면 그 북한이 미국이 갖고 있는 핵무기 능력이 얼마나 됩니까? 그 미국이 갖고 있는 전략적 의도는 뭔가? 미국이 정말 핵무기를 북한에 대해서 사용할 정치적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분석을 해봐요. 그럼 북한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보냐면 미국이 특히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리고 미 실함대에서 갖고 있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그리고 괌에서 발진하는 전략폭격기 이 3대 축이 북한에 대한 엄청난 핵 위협을 가한다라고 강하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북한 지도부의 인식은 그거예요. 일단 상황이 시작이 되면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핵무기를 사용할 의도와 정치적 의지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지도부들이 결국에 핵미사일 능력을 계속 강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지금 북한의 행동 하나하나가 독자적으로 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미국이 움직이는 반응적인 게 더 많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시대에 전술핵무기를 미국에서 강화시켜 나가고 그리고 미사일 전력을 우리 지역에 상당히 강화시켜 나갔습니다. 북한도 똑같이 그게 대응을 해놔요. 핵미사일.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 입장 가서 미국이 핵 능력과 핵 전략 의도와 의지를 보면은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시각에서 그런 일반주의적인 생각이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지금 한반도 상황이 더 악화가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정부는 뭐 워싱턴 선언에서 확대가 됐다 좋은 거라고 보지만 그게 북한하고 특히 중국의 반응이 어떤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요. 더 적극적으로 나오고 이런 점에서 입장 바꿔 생각해 보는 게 상당히 필요하다. 요거는 이것도 이제 김대중 대통령 자서전에 보면은 한 대목이 있는데 그 시작도 그래요. 나는 정상회담 하기 전에 항상 내 입장을 바꿔서 상대방 정상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 양반이 어떤 말을 하고 내가 어떤 식으로 답을 할까? 이렇게 하면 그 규정이 좀 나와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갖고 북한하고 대화하고 협상을 하면 평화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 보는 게 한반도 평화의 조건에서 6번째 조건은 실사구시 자세가 평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사구시가 뭡니까? 근데 실사구시 우리가 설명을 해보면 한국말로 번역하는 거 상당히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학파, 정약용 선생, 실사구시 딱 하는데 실사구시 이게 시비를 가른다? 실사구시 그리고 구시는 시비를 가리는 거고 실사 사물을 보고 시비를 가른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딱 가슴에 안 들어오는데 중국 사람들이 실사구시를 영어로 번역한 거 보면 답이 좀 나와요. 영어로 뭐냐? Seeking truth for fact. 사실로부터 진실을 찾는 거죠. 그럼 여기 진실은 시비를 가르는 거니까. 그 다음에 사실이라고 하는 건 객관적 현상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얘기합니다. 요게 왜 상당히 중요하냐면 실용적 해법은 실사구시에서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실사구시 정신이 실용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근데 요 문제는 이게 어디서 생기냐면 지금 보세요. 지금 북한 핵시설 갖고 있고 핵물질, 토트늄, 용초라는 다 갖고 있고 그 다음 핵탄두도 적게는 30개, 많게는 68개까지 갖고 있는 거 전부 다 이 정보당국은 사실상 100개까지도 갖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거든요. 그다음 미사일, 단거리, 중거리, 중장거리, IC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최근에 와서는 소위 순항미사일 다 갖고 있죠. 북한 6차에 거친 핵실험했고 그 다음 북에서 지금 핵무기를 소형화, 다양화
다양화시켰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북한은 명실상부한 사실상 핵무장 국가예요. 근데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 국회 내거는 조건이 뭡니까? 완전히 비핵화를 하면, 핵무기를 폐기하면 우리가 의미 있는 대화와 협상을 하겠다. 그게 결국 말이 되는 겁니까? 실험적 조건이 될 수가 없잖아요. 핵을 가진 북한 보고 핵을 포기해야 우리가 의미 있는 대화를 하겠다? 북이 나올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7월 17일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되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지금까지 미국하고 한국이 합다, 저까지도 포함해서 항상 얘기하는 게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고 전략무기 전진 배치를 중단하고 하면은 북이 대화에 응할 것이다. 그거에 대해서 김여정이 뭐라고 했냐면 한미연합군사훈련과 연습을 중단하고 그리고 전략무기를 배치 안 한다고 해요. 심지어 주한미군을 철수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대화에 나오지 않겠다. 이유는 뭐냐? 그게 모든 게 가변적이기 때문에, 가역적이기 때문에. 아니 주한미군도 철수했다가 다시 들어오는데 15일밖에 안 걸린다고 김여정이 주장하거든요. 그게 또 무슨 얘기냐면 미국하고 우리는 신뢰가 없다.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는 어떤 대화 합상도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보냐, 이런 것들이 미국이나 한국 같은 데 지금 북한 분석한 사람은 한 측에서는 너무 북한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너무 과소평가하는데 전부 다 자기 주관하고 관련돼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협상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북한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북한은 계속 압박을 줘서 북한 체제를 망해뜨리고 그 다음 체제 붕괴를 통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북한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강압정책만 다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게 과소평가든 과대평가든 북한에 대해서 객관적 파악을 어렵게 하고 그런 객관적 파악이 없었을 때 실용적 해법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평화는 힘들어지지. 그럼 내가 볼 윤석열 정부가 좀 대표적인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북한에 대한 강경 인식만 가진 사람, 그냥 내재적 접근하는 사람들, 180도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 전부 다 있기 때문에 북한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실용적 해법이 나올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와 성공이 평화의 선제 조건이다. 요거는 그 김대중 대통령의 핵 정책을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거든요. 김대중 대통령의 핵 정책을 다시 우리가 재정리해 보죠. 첫째 원칙은 북한은 어떤 무역 도발도 용납하지 않는다. 그게 핵 정책의 제1원칙. 두 번째 원칙은 북한이 무역 도발하지 않고 하면 우리도 북한에 대해서 특수통일 할 의도 하나도 없다. 그리고 북한을 체제를 해칠 의도 하나도 없다. 그게 제2원칙. 세 번째는 이 두 가지 원칙 아래서 남북한 간에 교류협력을 하고 신뢰를 구축하고 사람과 문자가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사실상의 통일을 이루자. 이게 세 번째 원칙이에요. 이런 원칙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운용 방식들을 꺼내는데 첫 번째가 뭐냐? 정경 분리, 정치하고 경제를 분리한다. 두 번째는 선경 후정이에요. 경제가 먼저 가고 정치는 나중에. 세 번째는 자연이 경제가 먼저 가고 정치가 나중에 가니까 선민 후정이에요. 민간인이 먼저 교류하고 그 다음에 정부는 나중에 뒤따라가죠. 네 번째는 민간인이 가다 보면 자연이 쉬운 것부터 먼저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이 후나 쉬운 것부터 먼저 하고 어려운 건 나중에 하죠. 그리고 마지막 게 제일 중요합니다. 선공후득. 먼저 베풀고 나중에 쉬어야 됩니다. 이게 이 김대중 대통령의 핵 정책의 화해 협력 정책의 이게 가장 기본적인 운영 작동론이에요. 이런 걸 했기 때문에 북측하고 신뢰 구축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현 정부에서는 뭡니까? 경제는 정치의 예술이 되고, 그러니까 정부가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정부가 법과 규제에 의해서, 제도에 의해서 모든 걸 규제를 하고, 그 다음에 북에 주는 걸 퍼주기라고 일방적으로 비판하고. 이렇게 해서는 평화가 오기 상당히 힘들거든요.
8번째 조건은 상상과 칭찬이 통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봤는데, 이건 오에 겐자보라고 하는 일본의 작가시거든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오에 선생이 우리 김대중 대통령 추모하는 우리 심포지엄을 연습하기 세웠는데 그때 오셨었어요. 그때 2012년에 경기 연습회에 모셔서 강연하는데 참 2012년에 아베가 취임했던 때에 이렇게 이분을 우리가 연습회에 모셔서 강연하게 했는데 상당히 인상적인 강연을. 아베가 있는 일본에서는 미래를 볼 수가 없다. 아베에게는 상상력이 없기 때문에. 왜 상상력이 없느냐? 아베는 과거에 함몰되어 있다. 과거 일본 제국의 영광에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의 상상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되는 얘기예요. 상당히 감명 깊게 봤어요. 그 후에 아베가 하는 거 보면 전부 다 과거에 함몰되어 있고 집착을 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 미래를 못 보는 거죠. 심지어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게 아베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아시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인도 태평양 전략의 원조는요, 칼 하우저 코프라고 하는 독일의 지정학자예요. 이 사람이 히틀러의 생존 공간, 레벤스라움이라는 개념을 만들었고, 히틀러의 지정학 전략을 도맡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뉴렌부르크 전범재판부에서 사형 선고를 받아서 사형 집행 하루 전에 부부가 자살해 죽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 양반이 제안을 하게 돼요. 그 양반은 어떤 맥락에서 제안했느냐? 이 양반이 1905년 이제 일본이 러일 전쟁에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시 빌헬름 2세의 독일 제국에서 군인을 파견해요. 이 양반이 소령으로서 이제 일본 가서 1906년에 1년 동안 지배하면서 완전 일본에 반해. 어떻게 일본이 그 짧은 시간에 그 명치 유신을 통해서 그 변화를 가져왔고, 정말 1905년에 러시아 해전에 승리하고 러일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가, 요거 쭉 해왔는데, 이 양반이 돌아와서 태평양 지정하기에는 책을 써요. 그때 이 양반은 어디에 있으냐면 히틀러가 나오기 전이었고, 뮌헨 대학교 교수로 있었어요. 지리학과 교수로 있습니다. 그 히스라고 하는 그 히틀러의 측근이 이 하우즈 호퍼의 뮌헨 대학 제자였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히틀러하고 같이 일했다고 희생됐는데, 이번 주장은 그거예요. 지금 인도 태평양을 봐라. 인도 태평양 보면은 영국은 인도를 시민 통치하고 있고,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인도 차이나는 프랑스, 미국은 필리핀, 이 앵글로 아메리칸 유럽 국가들이 인도 태평양을 다 석권하고 있다. 이건 아니다. 우리 독일이 유라시아를 석권할 테니 일본이 인도 태평양을 제패해라. 그러면 독일과 일본이 동맹을 통해서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요게 이 양반이 쓴 태평양 지정학의 핵심 주제예요. 지금 제가 아직 그 소스 찾지 못했지만 계속 추적 중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베는 99% 호프하우저의 이 인도 태평양 구상 속에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2007년에 아베가 최초로 이 인도 태평양 전략을 얘기하는데, 그게 뉴델리에 있는 인도 국회에서 연설하면서 그 얘기예요. 두 대양의 만남, 인도양과 태평양이 만났는데 일본과 인도가 협력하자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두 대양의 만남이라는 용어 자체가 칼 하우저부터예요. 그게 제가 이 얘기를 쭉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과거에 집착을 하는 미래의 상상력이 나올 수 없대요. 그럼 통일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 만나면 통일 뭐라 해요? 난 그 이해하는데, 야, 너희들 미래가 달려있잖아. 야, 통일이 되면은 남과 북이 싸울 리가 없는데, 한반도에 평화 보는데, 그럼 자네도 군대 갈 필요도 없고, 가더라도 최소한만 가면 되고, 그때 되면 징집제 없을 거고, 모병제로 나갈 것이고. 야, 평화 이상 너희들이 오는 축복이 어디입니까? 두 번째, 통일이 되면 뭐가 다르냐? 우선 한반도가 1억 명의 소비자를 가진 시장으로 변화하는데, 새로운 시장 기회가 얼마나 많이 생깁니다. 경제적 기회, 취업 기회 얼마나 많이 생깁니다. 세 번째,
생각해봐. 그때 되면 중국 횡단철도, 시베리아 횡단철도, 전부 다 부산에서 시작하면, 아니, 우리 한국에서 타면 거기서 기차만 타고 유럽을 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는데, 얼마나 흥미나는 건가. 그렇게 되면 시베리아 가스들이 전부 다 가스관 통해서, 북한 통해서 남만 타오게 되면 훨씬 더 값싸게. 우리가 지금 LPG 쓰니까 거의 단가가 3배, 4배씩 비싼데, 가스 파이프 통해서 시베리아 가스 쓸다고 생각하라. 우리가 에너지 가격이 얼마나 내려갈 것이냐. 그럼 일본적으로 지금 현 정부에서 글로벌 중추국가 얘기하는데 남북이 싸우면서 세계 국제 무대 가서 북한 나쁜 놈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우리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서 어떻게 우리가 글로벌 중추국가가 됩니까? 그냥 핵심 불가능한 거예요. 그 남북이 하나가 되면 우리 국격이 그만큼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상상력의 문제인데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지금 그런 상상력이 없어요. 그 다음 칭찬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 뭐 제가 그 블란샤드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얘기했지만 그건 뭐 저 스키너라고 하는 그 하버드의 행태주의 심리학자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버릇이 나쁜 어린아이를 고치는 방법을 두 가지를 보지 않습니까? 하나는 네거티브 리인포스먼트라고 해서 조금 잘못하면 야단치고 체벌하고 이렇게 더 그 나쁜 버릇을 고치는 게 좋은 거지. 아니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상을 주는 게 그 효과적입니다. 그걸 파지티브 리인포스먼트인데요. 스키너가 발견한 거는 파지티브 리인포스먼트. 칭찬을 해주고 격려를 하는 게 훨씬 어린아이의 태도를 바꾸는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이 제일 화내는 게 그거예요. 자기들이 2018년 4월부터 핵미사일 시험 발사한다고 선언했어요. 뭐냐, 북미관계 개선을 하기 위해서, 뭐 남북과 그게 다 했는데 돌아온 게 결국 뭐냐, 하노이에서 실패한 건 제치고 그래요.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이기까지 자기들에게 41번의 제재를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핵미사일 실험 발사를 안 했으면 우리에게 칭찬하고 보상을 해줘도 모자랄 판에 일방적으로 제재만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이게 한 현실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미국이나 한국의 보수적인 사람들에게 깔려져 있는 게 죄와 벌, crime and punishment. 북한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국제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인권을 위반하기 때문에 북한은 처벌을 받아야 돼요. 상당히 소극적인 개념을 죄와 벌의 컨셉을 갖고 그렇게 해서는 북한 문제 해결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제가 2시간 하시라고 해서 지금 시간을 좀 끄는데 좀 힘들게 하네요. 곧 끝내겠습니다. 아마 들으시는 분도 힘드실 텐데 그 다음에 이제 9번째 결과는 저는 평화가 존재하고 봅니다. 남북한 간에 이 부분 이것도 참 제가 김대중 도서관 관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하고 상당히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김대중 대통령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제 뭐 자료도 정리하고 그러는데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비판적인 게 인권 문제에 있어서 이중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현직에 계실 때 그전에나 동티모르나 미얀마의 인권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극적이고 심지어 남아공 인권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이었는데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상당히 침묵하고 있는 이런 자세에 대해서 이중 기준을 갖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이걸 어떻게 답하시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김대중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현직에 있을 때 생각을 해봤는데 북한 인권 문제 갖고 유엔에서 무슨 움직임을 보인다 이렇게 딱 했었을 때 우리 정보당국에서 분석하는 북한에서는 우리의 인권 문제 제기라고 하는 것을 북에 대한 적대 행위, 특히 북한 체제에 대한 전복 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남북한 간의 군사 긴장이 바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평화와 인권 사이에 묘한 긴장과 대립이 느끼게 된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북한 인권 문제 유엔 인권위원 같은데 그 김대중 대통령이 있을 때 제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NGO들이 인권 문제 하는 데는 사실상 우리가 전혀 방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부분적 지원도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제 그거 갖고 뭘 들고 나온 거야. 인도적 지원도 안 받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이 식량부터 시작해서 의약품 이런 것들인데 그게 북한의 베이직 휴먼 니즈 아닙니까? 가장 인간적인 휴먼 욕구인데, 인간적인 욕구인데 그것까지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정치 사회적인 그 인권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식량, 의료 이런 것 사이에서도 또 무슨 대립관계가 있다. 세 번째 얘기하시는 것은 당신께서 뭐 민주주의 인권운동을 좋겠고 미국에서 활동하셨는데 당신께서 미국에 오래 있으면서 발견한 건 뭐냐? 1945년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후에 거의 뭐 그때가 2007년 8년 시기였으니까 그때가 지나고 보면은 미국이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이름하에 정치권사적 개입하는 빈도수가 한 150개 된 거예요. 성공한 사례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북한의 민주주의 인권을 외부에서 심을 수 있다. 임플란트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오만 중에 오만이다. 민주주의 인권은 북한 주민 스스로 쟁취해야 된다. 우리는 그 여건만 만드는 것이다. 그럼 여건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북한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조선노동당 중심으로 해서 정치사회가 없다. 시민사회 만들어야 된다. 그럼 시민사회 북한이 지금 없거든요. 그럼 시민사회 어떻게 만드냐? 시민사회는 시장 없이 불가능합니다. 시장 만들면 우리가 도와줍니다. 시장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시장이라고 하는 건 북한이 개방이 돼야 되죠. 근데 김정일이 개방 하겠다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뭐가 그걸 막고 있냐? 제재가 막고 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핵무기가 불거지나지 않을 때였습니다. 크게. 그러니까 북한의 제재를 풀고 계약 개방 가지고 우리가 도와주고 시장이 들어가고 그러면은 결국에 시민사회가 형성되면서 그 북한의 정치 사회적 변화의 기본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보면 경제가 핵심이에요. 결국 민간 분의 교육 협력이 이루어져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평양단에서 많이 느꼈어요. 하긴 북한 주민들은 좀 돈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인센티브가 주어지면 그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 인센티브는 시장을 통해서 가장 잘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평화는 더 가까이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뭐 평화는 이 시대의 상식이자 이 역사의 순리라고 봅니다. 난 종전선언을 하자라고 하는 사람, 70년 된 전쟁이 끝나자고 하는 사람은 반국가선언이라고 얘기하는 이 나라의 지도자. 이건 어떤 이런 황당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 여러분이 다 같이 노력을 해주십시오. 저는 NCC하고 WCC하고는 일을 많이 과거에 해왔었는데 하여간 가장 중요한 tum추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많은 역할을 해주셔야 통화통일부시가 꺼지지 않고 계속 살아나고 있고 4년 후에 또 변화가 있으면 정말 새로운 모멘텀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걸 통해서 평화가 올 거라고 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TV 뉴스나 대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뵙던 전효환 교수님을 이렇게 모시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땅끝까지 이렇게 오셔서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응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질의하실 때는 좀 짧고 굵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을 좀 더 많이 듣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마이크 제 걸 드릴까요? 네. 교수님, 훌륭한 강의 너무 감동적이고요. 가슴이 설렜습니다. 네. 지금, 정부의 그 외교가 가치 외교니 말은 그런데 무가치한 외교 같아요.
교수님이 쭉 이렇게 평화 통일의 그런 과정을 말씀을 들으면서 결국은 이미 통일은 평화는 우리 마음속에 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고요. 우리 현 정부가 지금 극우의 어떤 그런 세력들과 이제 장악을 해서 모든 사회 정치 경제 모든 가치를 이렇게 강하게 북한과 적대적인 그런 관계로 나가고 있는데 외교가 평화 통일로 가려면 어떤 외교의 그런 가치랄까요? 그런 게 필요할지 궁금하고요. 예. 사실 요 마이크 사용 들어갔습니다. 글쎄요, 아까 말씀드렸던 현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가치를 구성해서 하는 거, 민주주의 인권을 하는 이런 어떤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가치가 이게 하나가 아니면 미국의 사례는 미국이 가치를 미국에서 가치 문제가 될 때는 정확하게 우리 윌슨이 국제연맹을 만들고 그리고 고립주의 미국의 고립주의 정책에서 벗어나서 가치 중심의 하겠다고 해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도 보면은 가치와 국가의 대결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가치를 표방하고 공화당은 신민 표방하고 이렇게 되는데 키신저라고 하는 분이 디플로마시라는 책을 쓴 데서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민주당 사람들이 그렇게 같이 얘기하지만 결정적 순간은 다 국익으로 가더라.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정적 시기에서 국익으로 안 되는 거고 그 가치를 표방하는 것은 내가 국내 정치적인 변수가 큰 것 같아요. 국내 정치적 지지 세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정치라는 것을 표방을 하고 그걸 북한에만 적용하는 거거든요. 제가 인터뷰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아니 오사마 빈 라덴은 껴안으면서 그렇잖아요. 오사마 빈 라덴을 껴안으면서 어떻게 가치 외교를 표방 안 되는 말이 안 돼요. 근데 지금 윤석열은 이명박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된다고 하고 본인이 영업사원에서 우리 국익이 도움이 된다면 독재로 닦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유독 북한, 중국, 러시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미국하고 같이 가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정부 외교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 와이트헤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게 fallacy of misplaced concreteness라고 하는 오도된 구체성에 오르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게 윤석열 정부인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유체 이탈 합법하고 비슷한 건데요. 그러니까 본인은 아주 세속적 가치의 지향성이 엄청 강한 사람인데 그걸 표장의 가치라고 하면서 완전 가치에 의해서 지도되는 사람을 스스로 판단하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도착적이고 어떻게 보면 스키즈파닉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외국 정부 같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 분명한 건 미국하고 같이 가야 된다. 한미에서는 공조가 해야 된다. 북한, 중국, 러시아는 우리의 적이다.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 플러스 가치와 이익의 판단을 잘못하면서 우리 국익자들의 해치를 하면서 걱정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윤석열이 곧 이제 워싱턴 가서 한미 정상회담 하는데 미국은 아주 대환영이죠. 미국이 가장 큰 우려는 중국의 부상이니까 중국 부상하기 위해서 일본, 한국에다가 많은 지원을 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호소를 해서 지원을 받는 또 모자랄 판에 한국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미국하고 같이 안 되니까 그리고 결국에 미중 간의 군사적 충돌이 일어난다. 최선전이 우리 한반도 안에 두 번째가 일본이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일본을 또 디펜드해주는 최전선전. 근데 이것을 자발적으로 하는 우리 국가 지도자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외교라고 하는 것은 역지사지도 없고 실사고시도 없고 그 다음에 가치와 국익 사이에 혼선만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미국 일병으로 가면서 우리가 원하지 않은 적들을 만들면서 우리의 안보 환경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게 우리 외교의 주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제 박 목사님 잠깐 들어주셔서 먼저 질문해 주시고 그다음에 설명. 예. 교수님 지금 세계 일반적인 평화, 우리 한반도의 평화는 실제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그 전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것이 전쟁이 안 된다는 것이 제가 당면 우리들의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 강의 말씀 가운데 한미나 한미일 삼국 군사 동맹이나 또는 이런 것에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헌법에 의해서 하고 싶어도 강도를 들였기 때문에 혹시라도 국회 문제의 본질적인 대안을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첫 번째 묻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이제 시민단체나 종교계가 지금 한반도 전쟁의 위기들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북핵 문제는 지금 해결이 쉽지는 않죠. 해결이 쉽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위 비확산 체제 NPT의 회원국이기 때문에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NPT 체제에 의해서 핵을 보유한 국가는 5개 국가밖에 없고요.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5개.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도 핵무기 보유 국가로 인정, recognition 못합니다. 그러나 영어로 acknowledge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북한의 접근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을 핵무기 국가로 우리가 인정은 못하지만 북한이 핵무기 능력을 가진 핵보유 국가로 인진할 필요 있고 협상력을 나도 그렇게 짜야 된다. 그러면 결국에 만약 제가 협상을 간다면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나 한국의 보수 세력에서 반대하겠지만 북한의 핵보유 자체를 인지하고 처음부터 북한 보고 비핵화 핵기를 전제 조건으로 하지 않고 우선 정신을 쏟습니다. 그러니까 핵실험, 미사일 실험 발사 중단하고 우리도 그에 따른 상황 고쳐 제재를 풀어주고 그 다음 당신들 갖고 있는 핵시설 해체해나가고 핵물질 해체해나가고 그건 영변 파도에 대해서 접근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영변 핵시설 핵기를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무슨 북한 핵능력의 10%밖에 안 된다는데 안 된다고 주장하지만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영변에 뭐가 있고 빵 5메가와트짜리 원자를 했죠. 연료 생산 공장이죠. 방사화학 제철을 통해서 프로토리움 추출해내는 공장이죠. 그 다음에 수소폭탄 만드는 데 필요한 삼중수소 생산 실험실이거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고농축구하는 농축시설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프리드 해커 박사 같은 분, 거기 영변을 5번씩 갔다 온 분, 그분 주장에 따르면은 영변 핵시설이, 왜냐면 거기 북한의 핵무기 연구소가 거기 있습니다. 이것을 해체하는 데도만 최소 10년이 걸립니다. 그게 북한 핵무기의 60%에서 70%를 차지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선 영변 카드 갖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제재 풀어주고, 이제 북에서는 요즘 그렇게 얘기해요. 거기에 자기 관심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협상 테이블에서 붙이고 얘기해서 북한이 갖고 있는 베이스, 기반 핵전력의 시설이 되는, 핵 능력의 기반이 되는 시설과 물질을 지금 갖고 있는 탄두를 줄이려면 추가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요. 미국은 지금 군사력으로 배치된 핵무기 수가 한 1670개 정도. 북한은 지금 많아봐야 6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북한과 미국 사이에 대칭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북한이 미국 보고 우리 핵군축 협상하자 하고 얘기하면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는 동북아 비핵 무기 지대화라는 걸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얘기가 뭐냐면 비핵 무기 지대화라고 하는 건 한국, 북한, 일본, 몽고 같은 국가들은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걸 조약에 의해서 선언을 하고 대신 핵을 가진 국가인 미국, 러시아, 중국은 결코 핵무기나 재래식 무기를 이들 국가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걸 조약으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와 관련된 정상회담도 많고
그런 틀 속에서 북한의 핵무기를 점진적으로 해체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아니냐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입장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보고 자꾸 핵무기 감축 협상에 나오라고 하는데 미국은 1000개 이상 가지고 뭐 북한은 가져봐야 60개밖에 안 되는데 그거 갖고 그럼 너희 다 없애요. 미국이 60개가 없으면 되는 것 아니냐. 그렇잖아요. 근데 북한이 그걸 못 받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안 갖고는 안 되고 새로운 대안이 이 동북아 전체를 핵무기 없는 비핵지대로 만들고 그 안에서 북한도 점진적으로 좀 더 폐기해 나가는 이 방법이 하나일 거라고 하고 지금 위기 국면을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결국에 시민사회 역할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지금 뭐 학계나 그다음 언론계 이미 전부 다 소위 강경 기조 다 바꿨거든요. 그리고 뭐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뭐 가령 우리 통일연수원 같은데 평화통일이라고 하는 제목의 강의가 하나도 없어요. 그 민주평통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강의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보면 평화통일이 다 빠진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여수를 갔었는데 여수 YMCA에서 강연하는 거였는데 제 강의를 저한테는 원래는 평화통일 아카데미로 돼 있었는데요. 가서 프레카드 현지 가서 보니까 그 민주주의 인권 아카데미로 바꿨어요. 왜냐면 지원을 민주평통 지원을 받는데 평화 통일을 지원하면 예산 지원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 저항하고 목소리를 내고 바꿔나가는 작업이 상당히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사회의 저항이 있다는 것을 지금 현 정부가 느껴야 되는데 아무리 무시 전략으로 나가고 있지만 저항의 목소리가 커지면 아무리 반응하지 않을 거예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를 2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 의도가 뭘까? 저는 사실 굉장히 궁금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국의 계획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사님 말씀하세요. 제일 걱정되는 부분인데요. 저는 미국이 권유를 했을 거예요.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생각하는 것은 소위 반중, 반러 미국 동맹 체제를 확대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오히려 저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의도가 더 강하지 않느냐. 국제 무대에서 다 비지빌리티가 올린다. 그리고 또 이제 저기 방산업체 측에서 계속 보도해갖고 유럽이 새로운 방산 수출 시장이 되니까 그걸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또 유럽 정상들을 만날 기회를 통해서 원자로 수출의 기회를 만든다. 계속 이런 명분을 만들어서 가는 건데요. 거기 깔린 거는 결국에 19세기 후반기 일본의 개화기 인사들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유키치 같은 사람이 타라 입구였지 않습니까? 아시아를 벗어나서 유럽으로 들어간다. 그런 식의 멘탈리티가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 가까이 있는 친구들 제 제자 같은 애들도 있고 후배들도 많고 그런데 그 친구들은 절대 미국에 대한 절대적 맹신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작용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지금 눈여겨봐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북경 가서 그 강연을 하는 과정에서 느끼는데 만약 한국이 지금 미국이 중국이 생각하는 레드라인이 뭐냐면은 사드 추가 배치. 미국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한국 배치. 그 다음에 나토의 외연 강화하는데 한국이 동조해갖고 한국이 참여하는 거죠. 그 다음 그중에 제일 큰 거는 대만 해양 문제에 있어서 한국이 참여하는 것들인데 그 나토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유럽 가서도 제가 6월달에 베를린 독일 정부 초청을 독일 가서 얘기해서 나토가 왜 우리 아시아에 오느냐. 왜냐하면 저한테 질린 이런 질문을 지금 나토 쪽에서 미국 쪽에서 독일, 프랑스 이쪽에 여유가 있으니까 영국도 그렇지만 그 전함들을 자꾸 이제 우리 동북아 쪽에 배치해 나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한테 묻기를 무슨 독일이 그런 능력이 있냐. 두 번째 당신이 그거 하면은 옛날 건보트 디플로마시 함포 외교하는 것을 우리 동양 사람들은 연상하게 할 것이다. 좀 과다한 일을 하지 마라. 너희들 나토가 북대서양 강을 위해서 있는데 무슨 아시아 태평양까지 와서 그러시냐. 좀 아무리 미국이 그런다고 하더라도 당신의 정신을 차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근데 뭐 우리나라 대통령의 정신이 못 차려가고 있어. 저는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그 나토는 그걸 외환 확대를 원해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가 1950년대 들어가 보세요. 자, 유럽의 나토, 중동의 센트럴 트리티 오르가니제이션. 그 다음에 인도 이쪽으로 이제 중립으로 왔기 때문에 동남아 시티, 사우스 이스트 에이션 트리티 오르가니제이션 동남아 국가 줘야 돼요. 그 다음에 남쪽에서는 소위 그 벤저스라고 해서 미국, 호주, 뉴질랜드. 그 다음에 미일 동맹, 한미 동맹, 그대로 대만도 중화민국으로서 미국 중화민국 동맹이 있었거든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소련을 쫙 질렀거든요. 지금 생각하는 게 지금 미국 정부 생각이 그걸 제일 지금 지금 아마 나토와 관련돼서 생각은 니토, 노스 이스트 에이션 트리티 오르가니제이션. 왜냐하면 지금 미일 동맹, 한미 동맹 좀 흩어진 동맹 아니에요. 그냥 쿼드라고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동북아 조약기구라고 하는 걸 만들려고 생각을 많이 해요. 아마 이번 워싱턴 가서 한미 상립가 얘기가 되고는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니 나토 사람도 이해가 돼요. 제가 그때 What have you come to here? 당신들은 나토라는 아니 북대서양 조약기구 아니야. 북대서양만 방어하라. 여기까지 오지 말라. 뭐 와서 그렇게 광 식민지 과거를 연상케 하려고 하느냐. 그럼 그 사람 이해가 돼요. 근데 한국의 지금 보수적인 사람들은 뭐 한국이 나토라도 가입하는 게 최상의 방법으로 생각하니까 많은 착각도 저런 착각이 있을 수 있는 걱정이 돼요. 그건 제가 동의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이쪽으로 최현태 목사님, 저기 지금 마이크가 최현태 목사님이 가지고 계셔서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손 들어주십시오. 예, 저기 나중에 교수님 뵙기로해서 굉장히 큰 그 위로가 됩니다. 위로가 되는데 사실은 평화라고 하는 게 그 한자를 좀 풀어보면 공평하게 밥을 먹는 것이 사실은 평화인데 남과 북이 함께 좀 밥 한 끼 먹고 싶은 건데 그 지금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 가엾은 인간이 술주정을 하면서 계속 밥상을 엎어버리는 이 지금 사태를 맞이했는데 1년 3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앞으로 3년 이상의 굉장히 장기적인 집권의 기간이 우리에게 주어질 건데 그 기간 동안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온전하게 지탱할 것인가라고 하는 궁극적인 질문들이 저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큰 담론이나 어떤 큰 평화론도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계속 밥상을 엎어버리는 이 무지막지한 이 무능한 정권을 이대로 그냥 두는 게 시민사회의 저항이 커지면 좋겠지만 지금 시민사회의 전체적인 에너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부터 대단히 많은 에너지를 지금 쏟아부은 그런 사실은 에너지가 굉장히 고갈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 윤석열 정부에서 또 시민사회에게 그런 엄청난 큰 짐을 다시 지운다는 게 저희로서도 굉장히 사실은 무거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제 그 얘기는 안 나오는데 과연 이 정부를 이대로 인정할 것인가? 계속 시민사회에게 계속 무거운 짐을 주면서 계속 저항하라고 하는 게 과연 그게 단 하나의 방법, 단 하나의 명확한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아니면 굉장히 불편한 얘기지만 여기서 그만두게 하는 게 사실은 분명한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교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수님의 고개를 좀 두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촛불시위에 저도 수많은 수 없이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충분히 목사님 말씀이 이해되지만 근데 그만둔다라고 하는 건 제가 볼 때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근데 전방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시민사회 시민자의 문제가 나가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객관적인 사실을 갖고 중도적인 분들, 심지어 보수적인 분들, 특히 젊은 분들하고 얘기할 수 있게 많이 가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알려진 건 너무나 왜곡된 팩트가 너무 많아요. 현 정부가 그런 식으로 조금만 잘못하면 그 문재인 정부 탓이야. 거기서 잘못했어. 모든 거 다 잘못이고 반국가 적이야. 라고 되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는 건 막는 작업도 하나의 중요한 시민사회 역할이라고 보고요. 꼭 나가서 으쌰으쌰해서 시위하는 것뿐 아니고 두 번째로는 시민사회가 모든 게 기반이에요. 그냥 정치사회라는 건 시민사회의 상부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년 4월 총선 같은데 만약에 좋은 결과가 나오면 우리 시민사회 시절에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건 상당히 큰 견제가 될 겁니다. 어떻든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상당히 저 스스로는 그 양반이 상당히 정책적 성격이 상당히 강하다고 보는데 근데 그 양반이 갖고 있는 이중적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한편은 평화 얘기하는 전쟁을 준비하고 또 다른 하나는 자유를 강조하면서 자유의 핵심은 개인인데 개인을 지배하는 전체적 이익성 국가와 민족이라는 게 항상 위에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 모든 게 소위 모순적 사고를 갖고 있는 분야고 그래서 첫째 제가 보는 건 시민사회 스스로의 성격을 바꾸는데 지식의 공유, 확대 이런 걸 통해서 성격의 공간을 넓혀나가는 게 넘버 1. 넘버 2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이 시민사회가 정치사회를 움직이는 역할을 많이 해야 된다. 그게 내년 4월 총선뿐만 아니고 앞으로 정치사회 성격을 바꾸는데도 역할을 좀 많이 해주고 특히 우리가 볼 때 상식과 수리에 어긋나는 발언을 하는 사람들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항의해주는 작업도 상당히 필요하고 세 번째로는 국제연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 정부가 국제적인 무슨 중추국가, 글로벌 중추국가 얘기해서 국제적 이미지를 많이 얻으려고 그러는데 제가 세상 돌아다니고 보면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독일의 상인당부터 포함해서 상당히 많고 뉴질랜드 또는 호주의 노동당국이랑 생각하는 게 상당히 많고 그런데 시민사회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연대를 확장해 나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니 미국 같은데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하고 크리스틴 한 DMZ Women Cross DMZ 그 그룹을 하는 지금 피스나우 코리아 운동을 하는데 상당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전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미국 의회의 영향력, 로비 이런 건 보수 쪽으로 기업들만 가서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분들이 역할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국제적인 연대를 갖고 움직여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다음 더 나아가서 예술 활동 같은 데도 또 연대를 해갖고 예술 작품 통한 운동 같은 데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실적으로 정부에 대해서 시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남북 문제 지금 김영호 교수 같은 친구가 통일부 장관이 돼서 북한 인권만 다루고 남북 교류협력 없고 교류협력 부서지 없앤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건 우리가 여러 번을 통해서 항의하고 앞에 시위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하여간 요즘 남북들을 잘못하면 국가보안법 또 이제 올가미 시위하고 그러긴 하겠지만 이런 활동을 통해서 다양하게 움직여 나가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움직이다 보면 또 4년이 지나고 또 새로운 봄이 오네요. 그래서 좌절하는 것은 안 돼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저도 요즘은 그냥 전에는 전국적으로 이제 안 다니고 요즘은 많이 다니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들밖에 힘이 없어요. 소리는 잘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자제분들하고 얘기하는 이야기 포다리가 있어서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으니까 그럼 그 이야기 스토리 듣는데 역할을 하자고 하는데 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전에
평화를 위해서는 아니 여성분들은 하나도 지금 안 그래서 그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여성분들 많이 오셨는데 여성분들이 한 분 정도는 해주셔야 평화가 될 것 같아요. 네. 목사님 하시고 그 다음에 혹시 질의해 주실 분, 예, 여성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 목사님 해주시고 예. 또 뒤에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광주 NCC에서 김상철입니다. 교수님 강의를 듣다 보니까 저도 반국가 세력 중에 한 사람이라는 조금 어떻게 우리 한반도 평화론을 이야기하려면 주한미군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한미군 우리 남한에 출근하기 시작한 지가 1948년 아마 9월 8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계산하면 지금 75년째입니다. 우리 한반도 평화론을 이야기를 할 때 주한미군 주둔의 이 기능적 면에서 봤을 때 과연 평화에 기여하고 있는지 저는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는 저도 통일운동 쪽 같이 이제 단체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종전선언 나아가서 이제 평화협정 체결까지 반드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잠재적 전쟁을 동처할 수 있는 한미 동맹 이 부분의 폐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좀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 생각은 지금 우리 주한미군이 우리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고 있는지 그 기능적인 면에서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피해가 있는지 도움이 된다 어떤 면에서 있는지 그 부분 한 가지 하고 또 하나는 보수적인 보수 단체에서 이제 우려하고 있는 것이 주한미군이 만일 철수했을 때 우리 한국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의 금융 자본들이 빠져나갈 것이다. 그런 우려를 하면서 주한미군은 주둔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 그것 때문에 제가 2018년 5월 1일 날 미국 유명한 이제 그 시사적인 포린 오피스라고 하는데 제가 글을 하나 썼었어요. 그때 그 글을 써서 한반도의 평화 체제가 들어서면 주한미군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이다. 이 한미줄 써놓고 조선일보에 1년 타고 건너고 주한미군 철수부장. 그래서 제가 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김종석 비서실장이 제가 뉴욕에 있는데 전화까지 해갖고 앞으로 그런 말씀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마침 제가 그걸 했을 때 키신저 박사를 만나러 갔어요. 키신저 박사가 그 포린 어페이스 책을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미국 언론에서 그거 쟁점이라고 해서 키신저 박사 얘기도 그래요. 우리 총영사도 같이 오고 아니 한국의 평화가 오면 어떻게 미국 정부 입장에서 어떻게 주한미군을 유지하겠느냐. 미군 철수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 총영사가 있다가 어떻게 하면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느냐. 그건 한국 국민하고 그때 있는 대통령이 국민하고 합의를 이뤄서 미국 대통령하고 미국에 설득을 해야만 가능한데 한반도 평화가 오면 주한미군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얘기 제가 기억났습니다. 키신저는 참 현실주의자니까 그걸 옳게 본 거고 그래서 첫째는 동맹의 목적이 뭐냐. 제가 이제 미국이나 한국의 보수 사람들과 싸우는데 주한 한미 동맹은 평화를 위해서 존재하지 안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다. 평화를 위한 동맹을 원하지 전쟁을 위한 동맹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동의하지 않아요. 그들은 동맹은 기본적으로 안보를 위하고 안보를 위한 동맹은 전쟁을 준비할 수 있고 전쟁이 대리하는 것이다. 저 입장은 원래 보면 한미동맹 한미 상호 방위조약의 서문을 보면 그게 우리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영구적인 평화가 올 때까지 그리고 집단 안전 보장 체제가 올 때까지 단서 조항을 따라서 한미 상호 방위조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원래 동맹 체결의 목표는 공동 안보와 평화를 위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자꾸 목적이 변질이 되면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한 동맹으로 변화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동맹에 대한 신뢰도 많이 내려가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첫째,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안보를 위한 게 아니고 전쟁을 위한 게 아니고 평화를 위한 것이다. 그거에 따라서 주한미군의 성격 이것을 재규정해야 된다고 들고 나간 자들이 상당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다음 세 번째, 어떤 소위 주한미군의 손익 계산이 뭐냐? 지금과 같이 남북 관계가 악화가 됐을 때는 주한미군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한미군이 존재했을 때 소위 인계철선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게 북에 대한 군사적 억제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이 공세적인 또는 자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면요, 남북 대화에 큰 지장은 없다고 봅니다. 그게 김정일, 김정은 두 지도자가 한국의 남의 지도자들이 전부 다 한국입니다. 그거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다 갖고 있는 건데 중국에 대한 우려가 미국에 대한 우려보다 더 큰 사실 우리가 발견하는 게 가장 큰 수학이었습니다. 그 뜻이 미국에 전달됩니다. 그래서 이제 임동원 선생 같은 경우는 주한미군을 평화유지로 전환하다가 적정한 시기에 빼는 것도 방법이지 않느냐. 또 뭐 어떤 분은 이런 얘기까지 하죠. 북에서 그렇게 얘기까지 해요. 아니 북미 관계 개선을 수교하고 북에서 미국 군사고문단 다 있으면 될 것 아니냐. 그럼 그렇게 되면 남북한의 전쟁은 없을 수 있고 그 안에서 통일 과정을 나타낼 수도 있겠죠. 그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주한미군이 단기적으로는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자극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게 바람직한 건가, 또 우리 평화통일의 장애가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저는 기본적인 생각은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옳다고 봅니다. 우선 단계적으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통해서 우리의 군사행동에 대한 자율권 스스로 확보하고 우리가 주력군이 되고 미국이 지원군이 되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유엔군 사령부의 기능도 평화협정 체계의 진전을 보면서 변화를 가져오고 그리고 한국 합참이 중심이 되고 주한미군 사령부가 거기에 지원 세력이 되는 전환이 되다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평화를 만들고 남북 관계 개선을 하는 데 훨씬 유리한 입장을 가질 거다. 그게 지난 정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또 완전히 지금 전자권 전환하는 걸 지금 중단시켜놨고 이유는 뭐냐? 북한의 군사능력 때문에. 그거 전환시키는 게 군사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건데 지금 역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쉽진 않습니다. 쉽진 않은데 그냥 기본적인 거는 뭐 거기에 작업할 게 많습니다. 과연 거기서 작업할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보다 더 자율성을 가지면은 유엔군 사령, 한미연합사령, 우리 합참, 그 다음에 주한미군 사령 4개 유니트가 지금 동시에 혼재되어 있거든요.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입니다. 이게 한 나라의 우리가 중심이 돼야 되잖아요. 그냥 한국 합참이 중심이 되는 걸로 이제 바꾸는 작업. 연합사의 성격이라든가 주한미군 사령부 성격이라든가 유엔군 사령부 성격을 바꾸는 작업도 필요하고 그걸 문재인 정부 쭉 해오다가 아마 현 정부 중단이 됐습니다. 예, 질의응답을 계속하면 좋겠는데 지금 교수님을 위해서 준비한 음식이 식고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두 분만 여자분 계시고 세 분 저기 질문을 받는데 한꺼번에 질문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질문을 받고 한 번에 대답해 주시고 다음 순서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한반도 평화통일의 주적이 미국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데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우리와 북한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통일이 되면 중국을 견제하는 데 좀 쉽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보면 도대체 미국은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이 되어야 통일을 하려는 것인지 아무리 우리가 잘해도 밥상을 엎어버리는 저 미국의 행태가 있는데 도대체 미국이 생각하는 한반도의 통일은 어느 지점
여성이 남북 평화와 북한 여성과의 결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지 알고 싶고요. 저도 세텀이나 지금 북한 이탈 주민들이 하는데 얘기를 할 기회는 많이 있고 지금도 결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현재 북한과의 평화를 위해서 여성으로 살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남북관계나 한반 통일 문제에 있어서는 국내 최고의 권위자시지 않습니까? 굉장히 무례하고 무식한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 자주 뵐 수 없기 때문에 꼭 이 말씀은 드려봐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질문을 드리면요. 선생님의 식견과 통찰력으로 그러니 한반도가 통일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안 될 것 같습니까? 반드시 물어봐야 될 그 청자의 입장에서 반드시 물어봐야 할 여쭤봐야 할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선생님의 희망 또는 전망도 좋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관해서 분명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그냥 일반 성도라서 이렇게 목사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이렇게 평화 통일에 관심 있는 걸 잘 몰랐고 또 저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조금 젊어서 그런지 이렇게 통일에 대해서 이렇게 무감각한데 저희가 그리고 오늘 내용이 좀 기존에 아시는 분들은 쉽지만 저 같은 전쟁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좀 어렵기도 한데 저희가 이렇게 좀 이렇게 기본적으로 평화 통일 관련해서 좀 배울 수 있는 책이나 이런 것들 한 번만 이렇게 소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예. 첫 번째, 미국이 한반도 통일과는 뭐냐? 미국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한반도 현상 유지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 통일이 된 데는 우리 남이 주도하는 흡수 통일을 선언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안 된 데는 현상 유지 계속하고 미국의 영향력을 강화시켜 나간다는 게 상당히 큰 것 같고요. 우리 남북이 주도해서 이루어진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는 우선 그게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두 번째, 가능하더라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계속 통일되는 분단이 되든 한반도가 미국의 영향력 또는 세력권 아래에 있기를 원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여성의 역할이라고 하는 건 뭐 요즘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같이 일을 많이 하는 건데 여성은 여성으로서 아까 세터민 중에서 그쪽에 여성 세터민들 많이 도와줄 수 있는 일도 있고요. 또 스타디급 같은 것을 여성들끼리 만나서 협의를 하면서 같이 스타디급 같은 걸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양하게. 그 다음 또 토요 시위 자리가 있을 때 기회 있으면 가서 참여되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사실은 그렇더라. 팩트 체크를 해주는 그 작업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려고 유튜브 선정을 잘하셔야 돼요. 가짜 유튜브가 너무 많아서 객관적인 팩트 체크를 하시고 요즘은 구글 서치만 해도 객관적인 팩트가 많으니까 그걸 보여주는 게 상당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통일이 온다면 언제 오느냐라고 하는데 상당히 힘들죠. 제가 말씀드렸던 단일민족 국가로 통일이냐, 낮은 단계 연방제로 통일이냐, 남북연합으로서의 통일이냐. 그럼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북연합으로 통일이라고 말씀드렸고 남북이 교류협력하고 신뢰가 구축되고 평화 공존만 되면은 그건 5년 이내도 될 수도 없고요. 그거는 법률적 통일이 아니고 사실상 통일. 즉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그건 남북 지도자가 마음만 먹으면 쉽게 될 수 있고. 그러나 법률적 통일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상당히 고통스럽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두 개의 국가로 가는 게 우리에게는 가장 바람직하고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비용 분담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어떤 책이 좋을까? 그건 나중에
유 목사님 함께 해주시는지 제가 이제 제 이메일 알아서 연락 주시면 제가 이렇게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화에 대한 생각의 지평을 더 넓혀주시고 또 깊게 해주시는 우리 문정인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고 드리겠습니다. 전남 NCC 회장님이신 엄승철 목사님 인사와 광고 해주시고요. 교수님 잠깐만 죄송한데 광고 끝나고 나서 사진 한 번만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을 찍는데 이렇게 찍겠습니다. 광고 후에 교수님이 우리가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맨 앞에 좀 서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기서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여기서 이렇게 앉은 채로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5106 일단 차부터 빼주시고요. 5 하나 보면 좀 빨리 좀 빼달라고 하네요. 전남 NCC 회장 염승철입니다. 폭염 뚫고 또박또박 먼 곳까지 와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그 선택 본당을 예배 용도가 아닌 강연용으로 선택 본당을 내어주신 우리 목포 연덕교회 당회장님과 당회원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와 전남 NCC와 같이 시민 모임 독립이라고 옛날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회를 개설하는 단체인데요. 그 대표님이 시민 독립이 저희가 공동주최를 했어요, 사실은. 근데 서울에서 오길 곤란한데 대표님만 오셨어요. 박덕진 대표님 인사 한번 해주세요. 이 단연회를 물꼬를 터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양반을 저희 전남 NCC 대혁명 부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앞으로 모든 강연에 어려운 강연에 서면을 저분이 잘해주실 거예요. 인맥이 좋아요. 그리고 또 후원해준 단체가 있습니다. 광주 NCC, 저희 자매 NCC죠. 부회장님 계신다고, 부회장님 계신가요? 인사. 고맙습니다. 그리고 NCC 교육부 아마 국장님은 안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 소개시켜 드리지 못하고, 어찌됐든, 원구 각지에서 이 먼 곳까지 특별히 우리 교수님, 연세도 있으신데 모셔갖고 강연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많은 참석해 주신 여러분의 열기가, 열정이 평화통일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빕니다. 따로 식사는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가실 때 빵하고 음료를 준비를 했고요. 가져가셔서 삼삼오오 알아서 식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비를 따로 받지를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하나 더 빼는 거거든요. 9월 25일 날 저희는 매달 강연이 있습니다. 전남 NCC는 매달 강연이 9월 25일 날 가깝게 9월 25일 날에는 전민변 변호사였고 지난 민주당 국회의원인 서동영 의원이 와서 강연하실 텐데 정치인이라 무료 강연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쁘게 받습니다. 돈 안 받아요. 이 양반이 와서 하는 게 여순항쟁과 국가보안법.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도 국가보안법에 역해서 많이 잡혀갈 거예요. 그걸 예상하시면 알아야 되니까 여순항쟁과 국가보안법. 그 강연도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고 10월 특별한 강연 하나만 더요. 10월 10일 강연은 여러분 임승수 작가로 와서 혹시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 요즘 핫한데 저는 읽었는데 그러면 사회주의자로 상담합니다. 유명한 작가입니다. 제가 다 읽었는데 너무 자본론 제가 60년 동안 이렇게 살아오면서 자본론 이렇게 쉽게 푼 사람 처음 봤어요. 원숭이도 이해 못해요. 근데 일반 사람들, 여러분들 아마 그 자본론 임승수 작가를 쓰는 자본론 읽으면 단막에 마르크스 자본론 다 읽어요.
자본주의 지금 현 자본주의 체제 단박에 얘기해요. 그 작가를 모시고 우리 레드 컴플렉스가 시작하는 사회주의자로 산다는 것, 이 시대의 사회주의자로 산다는 것이 어떠한 삶인가 또 10월달에 또 강연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남에 있으신 계속 이런 강연들이 이어집니다. 계속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로 사진 촬영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양쪽에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저 끝에 계신 분들은 이쪽으로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운데 두 자리로 그렇게 해서 사진을 촬영해서 어떻게 서야 됩니까? 앉은 상태에서 그러면 교수님만 서 계시죠. 교수님 가운데 그대로 서계시는 게 낫겠습니다. 두 자리를 앉으실까? 잠깐만요. 저기 아직 하나, 둘, 셋. 찍습니다. 자, 찍습니다. 셋 하면 찍습니다. 셋.